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 미술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르네상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르네상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번에 했던 그 중세 미술하고요, 르네상스하고의 과도기적인 형태가 조금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고, 그리고 과도기적인 게 이해가 돼야지 왜 이것들이 두 개가 연계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항상 역사는 그렇게 과도기가 있습니다. 그거가 연결성이 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전체 맥락과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알죠. 뭐 전쟁이 있었다든지 아까 전에 그 초현실주의 했던 것처럼. 그래서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이행하는 시기의 과도기를 좀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 프린트가 아니고 선생님이 옛날에 공부 열심히 할 때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했었던 한 20여 년 전에 그 필기를 선생님이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필기를 하라고 하고 있고요. 필기할 때 사실은 가장 오래 남는 것은 그거예요. 볼펜하고 연필. 그리고 우리 연필은 거의 몇백 년을 지속될 정도로 날아가지 않아요. 볼펜은 한 2, 30년 지나면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요즘 볼펜은 좋아서 잘 안 날아가지만 연필은 거의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다빈치가 그린 스케치가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필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죠? 올해는 미술인 연필을 많이 쓰는 사람들 화이팅!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이행되는 시대에는 여러분들 저번에 선생님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흑사병이 흑사병 같은 병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중세는 어땠나요? 성직자들이 퇴폐했죠. 아주 사치와 향락. 그리고 봉건제가 무너져요. 봉건제가 뭐였나요? 어, 그, 이거는 뭐 계속 봉건제, 그 지주하고의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사는 지주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것도 조금 무너졌고, 여러 가지로 종교적인 문제가 제일 컸고요. 흑사병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흑사병이라는 거 종교에 의탁하면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퇴폐하고 아주 사치와 향락과 어떤 중도를 모르던 성직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들을 품을 떠나서 과학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때 막 마녀 사냥이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녀 사냥 알고 보면 과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실험하고 했겠죠. 사람을 잡아서 죽은 사람을 막 해부하고 했겠죠. 그게 여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마녀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마 성직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자기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영역을 빼갈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어떤 이권을 침해당할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을 마녀 사냥이라고 얘기해서 과학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읽었는데 당시하고는 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 과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과학과 이성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것은 이 중세 이전에 조금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시절이었던 그리스와 특히 로마의 이 두 가지, 이거를 헬레니즘이라고 하잖아요. 당시 헬레니즘 시기로 말기에 그리스 말기는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헬레니즘 시대의 그 영화 아주 뛰어났던 영광을 다시 되살리자 해서 르네상스라고 했던 거예요. 다시 되돌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생겨났어요. 보세요. 중세는 고딕과 비잔틴 그리고 뭔가요? 로마네스크의 특징을 보이는 스타일의 그 미술품들이 그리고 미술 성당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고딕 형식은 아무래도 조금 더 유럽에 가까운 쪽이고요. 비잔틴은 선생님이 동서양의 교역이라고 얘기했죠. 이 지역이 조금 달랐어요. 처음에 비잔틴은 동서양과 교역하는 그 좀 터키 쪽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고딕은 유럽 쪽에 좀 많이 있었던 그런 형식이었어요. 미술 형식, 중세 미술 형식. 그래서 북유럽 쪽으로 뻗어나갔어요. 고딕의 발달은. 그래서 르네상스와 중세 사이에 우리는 후기 고딕이라고 하는 기법에 고딕 형태가 나타나요. 이거는 고딕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르네상스라고 하기도 그렇고 과도기적인 형태예요. 그리고 비잔틴 쪽은 이태리와 교역을 하면서 지리적으로도 지식과 문화 교율에 아주 적합했고요. 상업 발전으로 부를 축적했어요. 동방과 지중해 교육했기 때문에 여기는 섞여 있는 그 문화의 성 소피아 성당 이렇게 첨탑이 있는 거 선생님 보여줬잖아요. 그런
그런 성당이 많았고, 북유럽의 고딕 스타일은 어땠어요? 이렇게 피레침처럼 높아지는 건축물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태리와 교역을 한 비잔틴 쪽의 지역 사람들은 로마의 후손이기도 했고, 도시국가의 형성으로 민중의 지적 능력이 높고 후원자들, 선생님이 메디치가라고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문화예술이 후원자들 메디치가 있네요, 여기. 메디치가 하고 교황의 힘이 많이 미쳤던, 그들의 돈이 많이 오갔던 곳이 바로 이쪽이에요. 그래서 북유럽과 남부 유럽, 이렇게. 비잔틴하고 그 남부 유럽 쪽에, 이태리는 그 해변가 쪽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플랑드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이태리의 어딘가요? 여기 보면은 베네치아 쪽인 거예요. 베네치아와 피렌체 쪽. 처음에는 피렌체부터 발생합니다. 이거 이따가 다 표로 설명할 거예요. 이해만 하면 돼요. 중세가 요렇게, 중세풍이 이렇게 지역별로 조금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북유럽, 남유럽. 알겠죠? 그래서 북유럽의 플랑드르라고 하는 지역에 후기고딕이 생겼는데, 이따가 후기고딕 스타일도 보여줄 거예요. 후기고딕 시기는 렘부르 형제 뭐 어쩌고 반 아이크, 여러분들 아는 반 아이크 있고요. 이 사람이 그 있잖아요. 결혼하는 모습 그림으로 그린 사람, 그 물감을 발명한 사람, 홀바인하고 그쪽 지역 동네예요. 그래서 15세기 후기 고딕이 이 북유럽 르네상스에는 계속 지속이 돼요. 이미 남부 유럽은 15세기에는 굉장히 발전된 르네상스를 갖고 왔는데, 북유럽은 뭐든지 조금 천천히 갔어요. 그래서 이때는 아직도 15세기지만 고딕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열심히 그림 그렸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시면 종교개혁 있으면서 독일이 완전히 종교로부터 독립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듀러라든지 홀바인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실제적인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북유럽의 르네상스의 꽃은 16세기였고요. 사실은 종교개혁이 북유럽 쪽은 르네상스라고 얘기는 했지만 종교개혁이 좀 뒤늦게 와요. 그래서 이때 16세기부터 제대로 된 르네상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플랑드르 지역에서 보쉬라고 하는 사람과 브리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는 초현실주의의 할아버지예요. 되게 특이한 그림 많이 그려요. 보쉬하고 브리겔은 특히 초현실주의의 할아버지는 보쉬고요. 브리겔은 서민층의 그림을 많이 그려요. 굉장히 다른 게, 이태리와 교역했던 남부 유럽은 굉장히 돈 많은 후원자들을 위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북유럽은 서민들을 위한, 특히 브리겔은 별표 쳐야 돼요. 서민들을 위한 삶을 그림으로 그 사람들을 위한 그림을 남겼어요. 그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듯이 혹은 고발하듯이 이렇게 살고 있어 우리. 그거를 나타냈던 것이 브리겔이에요. 보쉬는 굉장히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할 정도로 이상한 상상화를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이 북유럽 르네상스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알 수 있는 화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학술학 미술 쪽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아주 뭔가 학문적인 연구를 많이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북유럽 쪽은 조금 찬찬히 따로 빼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르네상스는 대부분이 여기 있는 그 유명한 3대 화가는 여기 있어요. 다 남부 유럽에. 도시국가가 발달하면서 돈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중세에서 조그마한 왜 지주들의 땅이었다가, 그쵸? 지주들 땅이었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좀 크게 도시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형성되고 그 안에 사람들도 교육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세 때 종교만 믿고 성서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좀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좀 뛰어난 집이 있어요. 옛날부터 돈 잘 벌었거나 학식이 좀 있었던 집이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고 똑똑하니까. 그래서 예술가들한테 예술가를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죠. 예를 들면은 약간의 오디션 같은 거죠. 얘 어릴 때부터 싹수가 보이네. 얘 좀 키워볼까? 얘를 공방에 보내서 공부를 좀 시키고 나중에 우리 집안에 그림을 그린 애를 만들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뛰어난 화가를 만들어서 그 사람의 약간 뭐 매니저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처음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르네상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가를 아주 개인 그 자체의 그런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르네상스 3대 화가예요. 알죠? 우리 그 사람 누군지는. 그래서 이 남부 유럽은 미술의 어떤 대중화의 시작이에요. 북유럽은 대중화됐다기보다는 조금 더 학문적인 좀 특이성 같은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주 막 파헤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르네상스는 이 아래 르네상스, 남부 르네상스, 남부 유럽에. 자, 그래서 남부 유럽은 어떻게 발전됐냐? 르네상스가 13세기의 지오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약간 이 사람은 후기 고딕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라고 하기에는 지오토는 약간 후기 고딕에 가까운 나중에 그림 보여줄게요. 14세기까지 나와 있네요. 후기 고딕의 영향으로 그림이 좀 잠시 주춤했는데요. 이 후기 고딕은 무슨 말이냐면 고딕의 스타일이 유럽 전체를 유럽이 만약에 이만하면 이만큼이 다 나중에는 고딕 미술의 그 판이 되거든요. 중세 말이 되면. 그러니까 고딕 양식, 그러니까 집에 가면 모든 가구라든지 모든 것이 고딕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유명했다고 해서 국제 고딕이라고 불러요. 후기 고딕이라고도 하고요. 그것의 영향으로 14세기까지도 빠져 있다가 15세기 정도 돼가지고 피렌체의 부호들, 메디치가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제일 유명한 매니저들이었어요. 매니저들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화가를 아주 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옷도 사주고 말투도 가르쳐주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도 가르쳤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 지금의 연예인급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주 그런 뭐 개념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 전파자로서의 영상 미술을 하는 뭐 배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배우가 있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약간 PD 같은 개념 약간 그런 거였다고 하네요. 그림 잘 그리고. 자, 피렌체를 중심으로 그 부호들을 중심으로 15세기 그냥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에 꽃이 폈던 북유럽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르네상스를 배울 때 이것만 배우고 3대 회화 그 장인 회화 그 화가 이것만 배우고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외우려고 외우는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들 르네상스가 조금 다르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 미술사를 이렇게 공부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은 좀 아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쵸? 북유럽과 남부유럽이 다르게 발달했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돼요. 유럽이 엄청 컸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기 전성기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나와 있네요. 도나텔로, 마사치오, 보티첼리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브라만테 그리고 베네치아로 지역이 옮겨가요. 피렌체에서 베네치아는 기차로 몇 시간 가면 돼요. 아주 멀진 않아요. 베네치아는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배 타고 다니는 동네에 둥둥 떠 있잖아요. 여기는 동양과 교역을 많이 하니까 돈이 처음에는 피렌체가 많았는데 나중에는 베네치아가 훨씬 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게 돼요. 소문이 난 거예요. 피렌체에 메디치가다라는 애들이 그 연예인급의 그림 잘 그리는 화가들이 많대. 막 키웠대. 우리도 한번 해볼까? 라고 베네치아에서 제일 유명하고 돈 많은 상인들이 후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돈이 많으니까 집에다가 그림도 그려놓고 패널화가 생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피렌체는 물의 도시가 아니잖아요. 습기가 없잖아요. 그림이 상하지 않지만 베네치아는 어때요? 벽에다 그림 그려놓으면 물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다 부서져 내려요. 벽이 사가버리죠. 그러니까 집 안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게 유화로 그 나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집 안에 갖다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네치아가 유명한 거예요. 베네치아 학파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이 사람들 때문에 캔버스가 생깁니다. 캔버스. 여러분들 알고 있죠? 천으로 씌우는 거. 캔버스는 여러분들 베네치아의 선박장에 가면 이렇게 있는 배에 뭘까요? 돛대보죠. 돛대천 있잖아요. 그게 캔버스 천이에요. 그 천을 잘라서 거기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집 안에 갖다 놔야 되니까 나무에다가 그걸 더 씌워서 그림을 그려서 집 안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캔버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소스예요. 어디가 잘난 척 해도 됩니다. 캔버스의 시작은 베네치아였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캔버스가 생겼고요. 패널화가 생겼습니다. 알겠죠? 이젤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도 다 이 시기 때 좀 더 발전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나텔로가 유명한 이유는 나중에 보여드린 기마상을 만들었고, 마사치오는 명왕과 원근법을 만들었고, 보티첼리는 그,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는 그림, 그 조개에서 그림 있잖아요. 비너스 나오는 거, 그 그림 그려서 유명한 거고, 브라만테라는 사람은 건축적인 거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이 사람 브라만테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원근법도 더 발달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16세기의 매너리즘으로 퇴보한 매너리즘이란 건 뭘까요? 이제 나 요즘 매너리즘인가 봐. 그림이 안으로 다 똑같고 있잖아. 더 이상해졌어. 옛날보다 못 그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더 그림을 못 그리는 시기가 와요. 많이 알기 때문에 손이 안 따라줄 때가 있거든요. 머리는 빨리빨리 이해가 되니까. 그거를 이겨내면 그림이 더 늘죠. 16세기에 북유럽은 르네상스가 굉장히 발달하던 전성기였는데 16세기에 남부 유럽은 어떻게 할까요? 15세기 때 아주 발달한 다음에 쇠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매너리즘이 발달되는데 그 이후로 정치적인 혼란으로 그림 전체적인 화단이 좀 침체하다가 다른 지역들은 바로크로 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크라는 거, 일그러진 진주라는 건 이 르네상스 매너리즘 이후에 그림이 약간 뭐랄까요? 너무 과장된 사람의 그 근육 모양 그런 것들 있죠. 그게 나중에 이렇게 바로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벨라스케스, 여러분들 렘브란트, 그런 푸생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게 바로 르네상스의 어떤 변화상이에요. 르네상스가 후기 고딕과 차이 나는 점, 이거는 고딕은 뭐예요? 예술이 어떤 종교를 따랐다는 거죠. 이성과 현실의 바탕을 두는 것이었다는 거. 그건 알고 있죠? 르네상스엔 제일 중요한 건 작가가 의식을 가지게 됐고, 작가 초상화가 있다는 거. 자기를 굉장히 예술가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 작가의식. 우리가 작가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어쩌면 이 르네상스 3대 화가처럼 자기의 서상화를 그릴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도 유명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어떠한 힘든 일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보담아 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르네상스에서 배울 거는 그거죠. 네, 과학적인 뭐 사고방식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수업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이미 지쳤나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